저는 이제 IT 전문인을 굉장히 오래 했죠. 산업선교 생기고부터 계속 해왔으니까요. 산업선교의 시작 첫 예배 저 산업선교 함께 했습니다. 가장 초기부터. 그리고 이제 IT 전문인 모임, 영사님 모임, 감사하신 회장님 계시는데 초창기 모임부터 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IT라고 했을 때에 용호 선생님께서도 메시지로 하셨잖아요. IT에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했죠. 왜냐하면 모세가 전달했던 것은 5개의 성경이 있죠. 그것처럼 그때는 이 기록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서 인간의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답들, 또 그 언약을 따라서 실제 하나님과 함께했던 많은 증거들이 있는 5개의 성경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했죠. 그것처럼 이 시대에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해 가고 있는데 오직 답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기술은 이게 전달하는 게 IT인데, 이 IT를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개발 위주로 좀 IT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IT라고 하면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술, 모든 것이 총칭이 IT인데 그 IT 중에서도 많이 부각되는 거가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IT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전문성 가지고 한 25년, 30년 정도의 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IT를 통한 이 복음 메시지 전달, 또 IT 내의 인력의 관리 및 또 소통하는 기술들, 이 부분은 다락방 초기부터 계속 니즈가 있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니즈는 있고 뭔가 하려다가 말고 실현된 게 아직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룰되면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시작되었고 본격화 되어져서 그 부분을 뒤에 혹시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 10년, 20년, 거의 30년 기술이 맞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IT를 통해서 이 복음 전파, 또 세계 복음화 이루어갈 것인지를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려면 이 IT에 대해 좀 이해하고 또 IT의 각 분야에 정말 답 가진 자, 또 기능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것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IT라고 했을 때에 이거를 좀 편파적으로 좀 홍보된 것 같아서 IT를 사랑하고 IT를 하고 싶다는 렘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 항상 렘넌트 우리 현업에 있는 분들이 IT를 하는 렘넌트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렘넌트들이 없는 거죠. 올리지만 별로 이렇게 피드백이 없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가 IT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속에서도 필요한 렘넌트를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IT라고 했을 때에 하나의 IT를 통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가지고 나온 거는 웹사이트 구축,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지만 우리가 눈에 쉽게 보이는 홈페이지, 또 웹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웹사이트에 대한 그 이해를 좀 그게 나오는 예정과 함께 누가 이 IT에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이 홈페이지 나오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또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 분야마다의 누가 이것을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붙잡은 CVDIP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를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활용하고 싶은 앱에서든 웹에서든 그것을 활용하고 싶어서 내가 개발하고 싶다, 그것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사이트도 있지만 정말로 기업에서 만드는, 삼성이 만드는 아니면 어떤 우리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그런 데서 만들 때의 프로세스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통 발주자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제안 요청서 RFP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걸 이제 수익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입찰 시스템에 또 올려놔요. 그리고 그 올려놓은 것을 실제 그것을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는 조건들도 제한을 딱 뒀어요. 대기업에서는 얼마 이상은, 얼마 미만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조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거기에다가 내가 요구하는 거, 요청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올려놓습니다. 예, 그것을 보고 실제 이제 개발 회사, 이 시스템 구축하는 회사에서 이제 제안서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겠죠. 필요한 걸 만드는 거니까요. 그것을 보고 제안하고, 그리고 이제 수주가 되어지면 계약을 이루어지거든요. 계약을 하면 이제 착수하는 단계에 킥오프 미팅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고객의 요구사항 문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만나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 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분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곧바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될 거다, 요구한 게 이건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시한 작업이에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고객이 원하는 게 이거고, 그리고 목표물도 이 정도다라고 해서 시한물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맞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그게 그 설계 단계인데, 설계는 소프트웨어 개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인 개발도 있어야겠죠. 눈에 보이는 우리 화면 설계사, 스토리보드라고 하는데 그런 UI, 이 폰에 보이는 또 홈페이지에 보이는 화면 그대로를 개발하기 전에 디자이너가, 기획자가 그 부분을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또 설계서도 만들어서 이 부분을 또 고객한테 또 컨펌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할 건데 맞는지. 그래서 고객이 이런 단계를 계속 거치면서 고객이 최종 산출물의 이 설계서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그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를 기획자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보드를 보고 기획자가 다 그림을 그린 거죠. 포토샵이라고 알죠. 보통 포토샵으로 많이 하죠. 디자인은요. 그것을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퍼블리싱까지도 하긴 하는데 조금 영향력이 달라서 이제 퍼블리셔라고 하는 직업군이 또 있어서 그 사람이 디자인된 원본 파일을 가져다가 HTML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다 잘라내고 구성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퍼블리싱 작업을 하죠. 이제 그것은 바로 구현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거 이전에 당연히 스토리보드 보고 그건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게 또 있잖아요. 그걸 정보라고 하잖아요. 그 정보를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나눠서 저장할 것인지, 분리해서 저장할 것인지, 이것과 이것과 어떻게 연관시켜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설계 작업이 필요해요. 그건 DB 설계라고 하죠.
DB 설계와 화면 설계 포커싱 되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실제 개발하는 사람, 이제 자바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언어로 실제 그걸 가지고 구현해나는 개발자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야 우리가 말하는 주로 IT 쪽에서 말하는 개발자가 할 일이죠. 이걸 보고 하나씩 개발해 나가면서 이 개발된 부분이 원래 기획했던 내용대로 맞게 개발했는지를 본인이 일단 테스트를 해요. 그걸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해서 한 결과를 이제 그걸 기획했던 기획자한테 너도 테스트해봐. 네가 원하는 게 맞는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면 어느 정도 단위적인 테스트 결과물이 개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걸 한 번에 딱 모아서 통합 테스트를 해요. 이게 모든 각각의 기능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원하는 인풋과 아웃풋, 인풋 넣었을 때 아웃풋 제대로 나오는지 이걸 하거든요. 이게 이제 테스트인데 테스트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걸 이제 그 개발 시스템도 하지만 실제 운영해야 되니까 우리가 서비스 받는 그 서버에다가 올려야 되죠. 데포라고 하는 거죠. 올려놓고 난 상태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접속해서 쓰는 게 아니라 베타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오픈해서 사용자들이 완전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테스터들이 이 부분 또 올려놓고 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있는 걸 다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 해결하고 그 과정도 꽤 길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야 드디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홈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 나오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같은데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또 IT 기술도 계속 들어야겠죠. 계속 우리는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보수하고 또 그것을 또 고도화, 그러니까 더 좋게 만드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제가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이 프로젝트로 보통 이 홈페이지 개발하는 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죠. 프로젝트라는 게 그 단어를 쓰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요. 투입할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 분량의 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더 많이 개발할 것인지 적게 개발할 것인지 맞추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제안서를 만든다고 하죠. 제안서 만들 때 그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해요. 이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가져와서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죠. 여기 보면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정보 설계도 하고 또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를 고객한테 가서 당신들이 이렇게 요청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겠다 라고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 기간이 당연히 있겠죠. 그 기간 안에 제출하는 거예요. 보통은 다 경쟁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제출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각자 고객 앞에서 30분, 적으면 한 20분, 많이 줘도 1시간, 그 안에 이 모든 거 다 설명이 돼야 되고 고객이 설득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 개발자 수준은 못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PM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능숙한 기획자가 이 모든 것을 기획했기 때문에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분명히 이제 심사 기준들이 다 있고요. 그 기준을 맞춰서 제안서도 만들어야 되고 설명도 그렇게 PPT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1순위로 점수가 가장 높으면 그때서야 계약이 돼서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을 이제 경쟁 입찰을 하는데 3천만 원 보통 이하는 그런 경쟁 입찰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수의 계약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아는 업체가 충분한 그 기술 여력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업체랑 그냥 저기 이렇게 만들어 줘라라고 요청해서 금액이라든가 모든 게 맞으면 계약하고 개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쟁 입찰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저기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많은 국가 산업들, 국가의 그 진행하는 업들이 수의 계획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리베이트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많죠. 수의 계획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프로젝트 할게 해서 계약서가 날인되고 그러면 이걸 끝이 아니에요. 계약서 안 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발사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개발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해줄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PPT 한 대로 대부분 다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구축범위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전략을 짜고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고객은 이렇게 1, 2, 3, 4로 요청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카테고리화해서 만들 것인지 메뉴 구조도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다 결정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몇 사람 투입하고 언제까지 뭐 하겠는지 일정 계획 짜고 그리고 제대로 만들려면 품질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품질 체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까지 다 이렇게 수행 계획서에 다 기록해 넣어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고객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발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킥오프 미팅이라고 하죠. 처음 이제 고객과 이 개발사가 만나서 이제 이 모든 것들 시작하는 시작점을 알려주는 미팅이 킥오프 미팅이죠. 이때 보통 수행 계획서를 가지고 미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정말 경력이 많고 이 하나의 프로젝트 하는데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PM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10년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겠죠. 그리고 개발만 하신 분들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척수 보고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문서가 전체적인 전략을 짰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제 개발을 위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분석하면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분석을 먼저 하잖아요. 영적 전방 분석하고 또 그 지역의 뭐 경제 상황, 또 종교 이런 부분 다 분석하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이제 기획자가 하는 역할이 가장 큰데요. 이것은 기획자는 일단 개발을 하는 담당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잘 아시는 분이라면 기획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부분에 좀 장점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기획자 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또 이 IT 시스템을 개발 안 했더라도 잘 사용하는 사람, 앱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해본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기획자를 좀 잘 할 수 있어요. 또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획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아니라 이 그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도 IT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자로. 그 사람이 이제 작성하는 게 기능 정의서라고 해요. 그래서 기능 정의서는 각각 기능들이 뭐 하는 것인지를 디테일하게 다 기록하는 거예요. 매우 꼼꼼하게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구조라든가 메뉴 구조라든가 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획자를 통해서. 기획자가 다 이제 나와서 이 부분 가지고 그 다음 하는 게 시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젝트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획자거든요. 하나님도 기획자지만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PM이지만 또 실제 내용에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 그려내는 사람이 기획자이기 때문에 기획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획자가 그냥 허술하게 기획해버리면 나중에 돼서 이제 개발 다 해놓고 이제 끝내야지라고 했는데 고객이 요구서가 전혀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해야죠. 아예 포기하든가 그냥 다 돈을 물어내고 포기하든가 아니면 우리 걸 투입해서 고객한테 받은 돈이 아니고 우리 자산을 투입해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엄청나게 고객과 싸워야 돼요.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기획자가 엄청 중요하죠. 기획자가. 왜냐하면 작업 범위와 내용들을 잘 기술해서 고객과 소통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게 정말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서 개발자한테, 회사한테 잘 설명해줘야 되는 역할이 기획자인데 이걸 못해버리면 회사에 정말로 큰 손실을 일으키고 이 프로젝트 하나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작은 회사인 경우는. 기획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획자는 그런 기술을 하면서 실제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게 스토리보드예요. 이제 UX, UI라고 하는 뭐 단어들 들어갔을 텐데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이 이제 기획자죠. 그런데 고객들은 이 짧은 프로젝트라면 뭐 한 달, 두 달이면 뭐 짧으니까 또 작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1년, 2년, 3년짜리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이걸 많은 거 투입해놓고 나중에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정말 큰일 나죠. 저희 몇십억, 몇억 손에 적자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미리서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이벤트를 좀 넣어가지고 시안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요청했던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구현될까라고 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가지고 고객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이제 스토리보드 만들어서 곧바로 시안만 보고 프로토타입만 보여주고 고객이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야 고객이 다 승낙한 거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개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스토리보드 화면의 모든 버튼의 역할들, 또 화면의 위치, 색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획한 내용 가지고 고객한테 이제 내부 디자이너가 실제 기능이 안 들어있지만 그 모양들을 그려서 이제 디자인 시안을 고객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상과 분위기 이런 부분까지 다 고객한테 컨펌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컨펌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객이 오케이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전체적인 모든 설계서에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자가 거의 대부분 중요한 역할이 다 끝나요.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디자이너죠. 디자인이라 하면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웹 디자인도 있지만 뭐 시각 디자인, 건축물 디자인,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림 그리는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야에 나올 수 있겠지만 IT 안에서도 디자인이라는 웹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도 있기 때문에 IT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감각 있게 세련되게 또 고객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위기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기획자로부터 듣고 안 그러면 본인이 같이 가서 미팅할 때 같이 가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이제 디자이너가 실력이 정말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따라서 할 수 없는 어떤 창조적인 그런 유일성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또 디자이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게 많아요. 와달라고 하는 곳이 많죠. 그 사람들은 유일성 가지면 어느 분야든지 이 각 단계별 분야 업이 다 있는데 이 업마다 다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정말 연봉이 높아요. 돈 많이 벌죠. 인정받고. 그래서 디자이너는 이제 디자이너가 그렇게 해서 시야를 만들어서 고객 상품 맞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디자인을 해줘. 그러면 실제 이제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는 들어가는 게 퍼블리싱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퍼블리싱 작업은 디자이너가 주로 포토샵으로 만들어놨던 그 하나의 원본 파일을 그림 파일을 다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이게 실제 개발할 수 있을 모양,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쉽게 말하면 HTML 형태로 다 웹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다 잘라서 거기에다가 코딩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제 HTML5라든가 뭐 CSS라든가 CS3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퍼블리셔가. 여기에 보면 이 스토리보드 그리는 부분들도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로 PPT를 활용하는데요.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는데 또 뭐 바사밀 목업이라든가 어떤 이 부분 작업하면서 당연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제품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스토리보드 작업은 파워포인트를 거의 대부분 많이 쓰죠.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뿐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데이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DB 설계랑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도 한 분야예요. 우리 지금 IT 전문인 모임의 부리더이신 이전 장로님이 DBA죠. DB 쪽의 전문가죠. DB 설계를 하게 돼요. 동일하게 화면을 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각각 나눠서 하고 이 테이블과 이거 정도 두 개를 합해서 어떤 자료가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하려면 이 분야도 그냥 초보자가 하지는 못해요. 어느 개발을 해본 사람과 아니면 전문적 DB를 공부한 사람이 DB 이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DB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양이 적을 때는 문제 없는데 이제 뭐 구글에서는 검색이라든가 또 사용자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억 명 접속했을 때 이제 정말 DB 설계 잘했는지가 더 금방 밝혀지거든요. 사용자 작을 때는 아주 빠르게 응답 속도 일어나서 잘했네 하지만 사용자가 몰리거나 이제 하면 이게 어떻게 테이블을 구성인지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DB 설계가 실제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해서 DB 설계하시는 분들의 몸값은 높습니다. 네. DBA가 굉장히 몸값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상세적으로 테이블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 테이블을 정보의 구성 단위를 테이블로 할 수 있는데 테이블과 테이블의 어떤 관계, 릴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보이는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게 이제 ERD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 구성도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쓸 것인지 어떤 모양일 것인지 다 결정을 해놔요, 설계자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두 개를 보고 그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거를 HTML로 바꿔놓은 그 퍼블리셔가 만들어놓은 결과물하고 또 DB 설계했던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DB 이 설계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직접 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보통 한 시스템 안에서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그 밑에 작업하는 백엔드 단에 작업하는 그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하고 눈에 보이는 그 뷰단, 그 보이는 화면단하고 한 시스템 안에서 그냥 연결해서 개발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이 시스템 이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디바이스가 엄청 많아졌어요. 일단 사용자가 사용하는 PC가 그전에 주로 이랬는데 지금은 다 폰이 많이 쓰잖아요. 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폰하고 태블릿 이런 종류가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닌 API 방식을 많이 써요. 그렇게 개발하죠. API는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통신 규약을 정해놓고 그 규약대로 만들어놔야지 뭐 던져주고 받을 때 그 혼동이 없죠. 그래서 통신 규약들을 만들어놓고 뭘 던져주면 뭘 주고 이게 주면 나한테 저장하고 결과 보내주고 이런 부분들을 다 설계해놔야 돼요. 그게 이제 API 설계사라고 하죠. 이거는 단순히 한 시스템 안에서 백단하고 눈에 보이는 프론트 그러니까 뷰단하고 화면 설계하는 화면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API도 있지만 이제 한 시스템 안에 필요한 기능을 다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외부 시스템 아니면 공공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정부에 제공하는 그런 자료들 또 제공하는 거 써야 되는데 제공할 때 다 이 API 구조로 제공해줘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쓰라라고. 이런 정보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로 이런 부분들 다 기획자가 파악을 해서 어떤 걸 무엇을 갖다 써라라고 기록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되어지는데 아까 화면 설계, DB 설계, API 설계. 근데 이것은 대부분 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건데 하드웨어 설계는 서버의 구성이라든가 뭐 네트워크, 인터넷 구성 이런 모든 구성이 또 돼야겠죠.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인프라 구성 이런 구성들도 다 이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샘플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화면이 있지만 앱 화면, 스토리보드에 그냥 샘플로만 가져왔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DB 설계 정말 심플한 화면인데 DB 설계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논리적인 이름 항목들만 알려놓은 논리 설계고요. 이것은 이제 실제 사용할 DB에서 아니면 개발할 때 사용할 이름을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물리적인 물리적인 설계서죠. 이게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여기에는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형태로 설계서를 다 만들어온 다음에야 드디어 이제 구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개발을 했을 때 디자인 개발,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싱 하는 작업하는 이제 화면 개발, 그 다음에 그 퍼블리싱 데이터 된 걸 가지고 실제 개발자가 개발하는 기능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혹시 그 적응형 또 반응형 이런 단어를 들어봤을 텐데요.
그 적응형과 반응형 혹시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한참 유행이었어요. 한 3년 아니면 5년 전부터 유행했던 게 반응형 웹페이지. 이제 그래서 구성해달라 그런 거였는데 반응형은 이 개발 소스가 하나인 거죠. 하나인데 이것을 PC의 모니터로 접속할 것이냐, 접속할 때도 아니면 이 앱으로 접속할 때도, 그리고 스마트폰 접속할 때도, 태블릿 접속할 때도 소스 하나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에 따라서 반응해지는 거,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소스 하나인 거예요. 소스 하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은 있죠. 소스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여기에서 보는 화면은 작고 간단한데 눈에 안 보이는 배경에는 이 복잡한, 그러니까 PC에서 봐야 될 내용까지 다 가져와서 숨겨놓고 안 보여주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네트워크의 트래픽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차량이 붙으면 많이 시스템 반응 속도 느려지겠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픽을 좋아해서 좀 세련되고 화려한 걸 좀 좋아해서 그래픽이 안 들어가면 홈페이지처럼 안 보이는 경향인데 외국 홈페이지는 다르잖아요. 특히 구글만 보더라도 대부분 다 텍스트로만 되잖아요. 바탕화면 배경 그냥 그림 있고 그냥 텍스트 위에 그냥. 네. 그래서 반응형은 바로 그런 장점이자 단점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 어떤 고객이 반응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객이 반응을 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용도에 맞춰서 이게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개발을 해야 돼요. 적응형은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를 만약에 PC에서 이렇게 네이버 딱 치고 들어가면 그 PC 기반 웹 화면이 나오는데 그 용도에 개발된 소스가 따로 있고요. 모바일로 네이버 접속하면 앱.네이버 저기 모바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모바일용 소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접속하는 기기에 합당한 거기에 최적화된 소스가 각 디바이스마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소스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반응형이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큰 그런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서는 반응형을 거의 안 써요. 대부분 다 적응형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스토리보드에 나와 있는 그 기능들을 개발해 나가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발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언어하고 DBMS인데요. 앞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쓰는 순서예요. 이거는 이제 자바 가장 많이 쓰고 C, 파이썬, C++, VB.NET, 자바스크립트, C#, PHP, SQL 이런 언어 순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DBM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아직 오래클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버전 MySQL인데 유료화 됐죠.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마리아DB가 거의 같은 성격의 내용으로 개발된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SQL, 포스트그리 SQL 이것도 무료 버전이죠. 그리고 몽고DB 그리고 IBM에 나온 DB, 레드스DB, 카산드라 이런 DB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려는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달라져요. 이 DBMS의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 DBMS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모든 개발자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위에 있는 PM이든 기획자든 또 PL이든 이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뭔가 이렇게 결정하고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어지면서 또 그렇게 개발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또 한 이면에서는 실제 이 시스템을 방금 개발했던 것을 서비스하기 위한 서버 구성들을 해 나가야 되죠. 하드웨어적인 또 네트워크 이런 구성들을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할 때 사용되는 서버의 구성, 실제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드는 운영 서버 이런 구성들을 다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굉장히 그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OS 쓸 것인지 요새 우리 이성민 목사님께서 리눅스 하시고 기타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인턴십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는 건 웹서버, 와스, 또 속도를 빠르게 해서 하는 프록시 서버라든가 DB 서버, 또 데이터 저장하는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서버들 이런 각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구성을 IDC 센터 안에다가 넣어서 할 것이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클라우드 서비스도 아마 우리 이성민 수사님이 저기 인턴십 할 때도 하고 그러는데요. 요새는 많이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부분 많이 쓰죠. 그리고 큰 대기업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 전까지 대부분 IDC에서 서비스를 받았고요. 웹 호스팅, 서버 호스팅 하면서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향후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IT 서비스를 하는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백업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했을 때 백업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보안 당연히 우리 시스템을 가만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는, 또 우리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빼내서 그걸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해커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방화벽이라든가 IDS, IPS, 기타 여러 가지 또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공급하는 그런 특성의 웹사이트들은 CDN 서비스를 또 많이 활용하죠. 속도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CDN 서비스를 쓰거든요.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있는 걸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발자가 다 알지는 않지만 실제 이 하나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버도 구성해 놓고 개발도 계속 하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개발이 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테스트에도 이제 각자 자기가 개발한 것은 자기가 테스트해봐야 돼 먼저. 당연한 거죠. 자기 책임져야 되죠. 그게 이제 단위 테스트를 하는 거고, 양이 많은 경우 대부분 다 혼자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1명, 2명, 3명, 뭐 10명, 20명 이렇게 해서 개발자들이 각자 다 자기 분량에 이렇게 개발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 다 해요. 이제 이 단위 테스트 하면서 각각이 개발했던 것을 합해가지고 정말로 이 원활하게 제대로 인풋 아웃풋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통합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 통합 테스트를 할 때에 주로 이 통합 테스트를 하면서 주로 이제 그 가장 크게 이 통합 테스트 제대로 잘 하려면 기획한 사람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보통은 개발자가 한 거 맞겠네라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분명히 문제 생기거든요. 개발자는 특성이 있어요. 그 개발자는 개발자 특성에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이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명확하게 기술 안 해놓으면 그냥 빼먹어요. 분명히 뭔가 기본적으로 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스토리보드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놓칠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 개발 스케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 있는 것만 하는 경우도 그런 개발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테스트는 기획자라든가 PM이 꼭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오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피드백해서 빠르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기획자라든가 PM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야 우리 이 정도면 이제 건네줘도 돼, 이렇게 개발한 것을 고객한테 넘겨줘도 돼 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면 고객한테 이제 운영 서버에 다 설치해놓고 포팅해놓고 고객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고객이 다시 한번 또 자기가 요구했던 게 맞는지, 맞게 구현됐는지를 다시 승인하기 위한, 인수받기 위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 할 때 아까 얘기했던 부가 서비스까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보안적인 부분까지 다 되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엄청 줘가지고 이게 많은 사용자 몰려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테스트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결과물로 이렇게 제시를 해야지 고객이 그걸 가지고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개발했다라고. 이게 이제 마지막 종료 단계인데요. 종료 단계에서는 깔끔하게 고객한테 이제 넘겨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넘겨주기 위해서는 그냥 개발된 소스만 넘겨주는 게 아니어서 이것을 운영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쓰기 위해서는 개발할 때 만들어놨던 산출물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디자인 산출물, 퍼블릭 산출물, 또 DB 설계, 그리고 각종 테스트 했던 거, 어떻게 서버를 껐다가 켜는지, 운영 방법들,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문서화해서 그걸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전달을 받고 실제로 그것대로 승인 테스트한 결과가 문제가 됐는지까지 확인한 다음에야 잔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지금 처음부터까지 설명을 좀 했는데 굉장히 단계가 많죠. 단순히 우리의 개발을, 이거는 정말 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IT라고 했을 때 개발 실력만 있으면 돼, 당연히 하죠. 그 분야도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다락방 내에서 필요한 이 IT 시스템 만들려고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려면 한 사람이 다 못하잖아요. 각 분야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획자, 그 다음에 퍼블리싱, 디자인하는 사람, 설계 잘하는 사람, 개발 잘하는 사람, 이 서버, 또 네트워크, 보안, 이런 전문가들이 다 모여야지 하나의 제대로 된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에서 한 20년 이상 이런 시스템을, 다락방 조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팀이 아직 구성 안 된 거예요. 각자 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알바하는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팀을 통해서 이게 한번 만들어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팀이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IT 전도 시스템은 237개 나라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도 다락방 내에 작은 시스템을 만들 때도 혼자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IT 내 우리 다락방 내에 많은 러닝트들이 IT 각각 분야, 교육 잘하는 사람, 또 디자인 잘하는 사람, 퍼블리셔, 그다음에 개발자, 또 테스터 잘하는 사람. 테스트 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전문 분야예요. 테스트 잘하는 거. 테스트를 10개 중에서 3개만 해놓고 다 했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각 기기, 또 각 환경, 네트워크 환경, 모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테스트를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자로서 잘할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큰 전문 분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일성 가졌다 그러면 당연히 연봉이 많겠죠. 사람들이 말하는. 근데 이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분명히 실수한 부분이 있을 거고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젝트 10개 하면 몇 개는 성공할까요? 보통 10개는 성공하면 좋겠는데요. 아마 50%도 안 될 겁니다. 프로젝트 성공했다는 것은 프로젝트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기간, 개발 기간, 개발 투입한 리소스인 인력 투입이라든가 금액 이런 모든 부분에 적자 없이 그 안에 다 개발이 끝냈으면 성공했다 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그거 많지 않아요. 50%도 안 되거든요. 성공했다 치더라도 1년 이상 써야 되는데 1년 이상 못 쓰고 그냥 닫히는 시스템도 많고 오픈 못하는 시스템도 많아요. 개발은 좀 많이 해왔지만 그런 것처럼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스템 하나 성공시키는 건 정말로 어렵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투입됐던 사람들은 그냥 직원을 했다 그러면 뭐 임금 받았으니까 크게 잃은 건 없다고 쳐요. 경험도 했고. 그렇지만 이것을 리딩하는 회사라든가 기업가들은 굉장히 손해죠. 이렇게 해놓고 경험 다 시켜놓고 이제 학습 다 시켜놓고 이제 나가는 거죠. 다른 업체로. 특히 IT 쪽에서는 이런 그 직장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또 커리어 쌓기 위해서도 한 2, 3년 하고 그냥 가는 경우 잠깐 옮기기도 하고 연봉 높이 해서도 옮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이 크게 성공해서 계속 유지되는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그거 하려면 정말 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무리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이제 보완해서 최고 시스템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자본이 부족해서 더 이상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들이 IT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2분 정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CVDIP 부분만 좀 같이 나누고 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VDIP는 당연히 언약이죠. 그 중에서 이제 언약 C는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언약이거든요. 언약이라 하면 138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10제 내 3쪽에서 되어지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쭉 보면 대부분 아는 것들이라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이루어지는 게 실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 살리는 세계 복음 하거든요. 여기는 성경 구절을 다 아실 거예요. 저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 그러면 뭘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것이냐? 이제 저희 꿈이 나오죠. 드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복음 받고 이제 살게 되어주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이잖아요. 복음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 말씀과 함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컨텐츠, 복음 콘텐츠, 이 복음 콘텐츠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가 꿈이고요. 그리고 137 나라 1천만 제자 소통할 수 있는 IT 시스템, 그리고 3제자 상기업들이 연결되어서 서로 이걸 통해서 랩런트를 훈련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제 꿈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오늘 핵심 메시지에도 60가지가 나온 것처럼 실제 60가지가 나의 가기뿌리 체질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복음, 또 기도, 전도, 이것을 사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개발자는 또 이 IT 있는 사람들은 정말 바쁘거든요. 아침 출근해서 저녁 10시, 11시, 12시, 뭐 주말에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특성상 24시 365일 정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IT 쪽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내는 것도 어렵고, 뭔가 창조적인 일이기 때문에 뭔가 안 풀리면 그거 풀릴 때까지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개인 시간 갖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머를 하기 위해서 저녁 잠자기 전에 가족끼리 다 모여서 이제 에세이 듣고 포럼 쓰고 기도하고 하는 사모들과 또 24시 기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제자, 복음 가진 랩런트 제자, 또 함께 할 수 있는 팀,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교의 작품은 어떤 거나 나오냐면 랩런트가 세워져야 되는, 랩런트를 통해서 각 분야에 또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달되고 살릴 수 있는데, 랩런트 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랩런트 전문인들이 모여서 랩런트 인재를 함께 세워야 되겠고, 또 이 개발 방금 얘기하면서 이게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는 투자가 필요해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많은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단계 하나라도 틀려지면 적당하는 거예요. 손해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완성된 그런 제품 나오려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서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작품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작품은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재가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인 문제는 지금 결혼도 잘 안 하지만 많이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이제 많죠. 그러면서 똑같이 결혼했어도 안 낳거나 한 명 낳거나,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아이들 수에 비해서 20년 전보다 지금 평균 연령이 20년이 많아졌어요. 65세였는데 20년 전에 지금은 83세래요. 거의 20년 더 사는 거죠. 네. 그만큼 정년 60세, 65세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거의 일자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국가적으로는 그걸 다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노인연금, 국민연금, 그런 연금을 주면서 계속 살도록 하시는 건데, 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65세부터 하면.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재정이 바닥이 나고 태어나면 런트들이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옛날처럼 하는 복지가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이 삶을 전체적으로 이제 애와 어른까지 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인들의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상에 답이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부분을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케어하려면 멀쩡한 사람, 정상인이 한 명, 두 명 붙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국가적 손해야. 노인에게 치매 환자에게도 돈을 줘야 되고 간병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시스템적으로 좀 더 쉽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복지 분야의 한 거고요. 선교와 전문의 이런 부분 연결하는 시스템들이 만들기 위해서 저희 피플체인스가 다 만들어졌고 그 이제 피플체인스 안에서는 이사로 지금 개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약간 전체적인 총괄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각 분야의 엘리먼트들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팀으로 일단 출발했기 때문에 엘리먼트들이 들어와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계속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